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계열 모델의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 모델을 분석하고 나서 그 모델에서 나오는 어떤 파라미터들이나 결과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 우리가 시저널 아리마 모델이라고 하는 시계열 모델을 구성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연속된 시퀀스에서의 y-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음 스텝 또는 다음 날짜, 다음 일자의 매출액이 어떨지, 온도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하고 과연 내가 지금 만든 모델이 적정하느냐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네. 기계학습에 있어서 또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이 잘 구성이 됐느냐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 아리마 모델의 평가지표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아리마 모델을 이제 쭉 구성을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AIC라고 하는 값이 낮은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가장 베스트 모델을 하나 구성을 했었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AIC라고 하는 값은 뭐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C라고 하는 값을 먼저 알려면은 likelihood라고 하는 최대 우도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최대 우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특정 데이터가 모수라고 하면은 모집단이죠. 모수로부터 추출되었을 가능도를 의미합니다. 가능도. 그래서 이 가능도, 도대체 뭐가 가능하냐? 가능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능도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제 통계 용어로 풀면은 이런 거예요. 특정 값에 대한 분포의 확률을 추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얻은 데이터가 이 분포로 나왔을 어떤 확률,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20%에 해당하는 X값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죠. 만약에 A라고 하는 분포, A 집단의 분포에서 상위 20% 되는 아이들의 성적을 한번 보자. 한 80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이 최대 우도의 가능도는 뭐냐면은 그 확률 분포도에서 Y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Y값. 그러니까 80점인 학생이 이 분포에 몇 %에 위치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 분포도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것, 특정 어떤 확률에 따른 값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 95%의 학생의 점수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학생이 30점에서 40점 사이에 성적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어떤 분포에 몇 % 분포에 위치하는가 이 분포로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좀 풀어 쓰면은 특정 데이터가 모수로부터 추출되었을 가능도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어떻게도 적을 수 있냐? 특정 값에 대한 분포의 확률 추정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값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26인데 우리 B라고 하는 집단에서 그럼 연령으로 분포를 그렸을 때 상위 몇 %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우도, 가능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죠. PDF에 Y값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최대 우도라는 거를 이제 왜 계산을 했냐면은 바로 이 AIC라고 하는 값이 이 최대 우도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AIC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친구냐? AIC. AIC는 어떤 애냐? 아케이케 정보 기준이라고 불러요. 아케이케 인포메이션 크리터리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아케이케 인포메이션 아케이케 정보 기준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상대적 품질 수준을 수치화해낸 게 AIC라고 하는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C 값은 우리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최대우도 함수를 바탕으로 계산이 돼요. 최대우도 함수를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AIC 값은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 로그 L, 여기서 L이라고 하면은 라이크우도, 최대우도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최대우도 함수에다가 특정 파라미터 값을 더한 이 수치를 AIC 값으로 정의를 해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모형 적합도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이 AIC라고 하는 값은 저희가 이 AIC가 가장 낮은 파라미터들을 차용해서 썼죠. 얘는 이제 값이 낮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낮을수록 이 모형이 정말 잘 만들어진 모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AIC가 가장 낮은 파라미터랑 시저널 오더를 이용해서 모델을 구성을 한 거죠. 네. 네, 여기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주고 보면은 이 AIC 값이 가장 낮은 값들. 그래서 이 파라미터 PDQ가 011, 0111, 12 이 값을 여기 이제 이 모델을 구성할 때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AIC라고 하는 값이 가장 낮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저번에 실습할 때는 여기 이제 썸머리에 테이블 1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냥 썸머리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그냥 썸머리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P밸류나 Z값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AIC라고 하면은 아카이케 정보 기준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계산한 값을 보면은 BIC 그리고 HQIC라고 하는 값도 있어요. 얘네들도 역시 어떤 값들이냐,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데이터를 대변하느냐, 잘 만들어졌느냐를 품질을 결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BIC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은 Base Information 크리터리온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얘는 이제 베이지한 정보 기준이라고 하는 지표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상대적 품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계산하는 지표가 살짝 달라요. 수학적인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최대우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그 값을 더해주면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BIC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을 때, 설명 변수가 많은 경우에 AIC 값보다 더 많은 페널티를 넣어서 더 많은 페널티를 부여해서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를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AIC 값보다 BIC 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더 많은 경우 AIC에 더 많은 페널티를 부여해 계산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즈 정보 기준 BIC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또 어떤 지표가 있냐면은 HQIC라는 값이 또 있죠. 뒤에 IC가 붙는 거 보니까 또 Information Criterion, 정보 기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앞에 HQ는 뭐냐? 얘는 해넌-퀸 정보 기준이라고 불러요. 해넌-퀸 정보 기준. 그래서 HQIC, 해넌-퀸 인포메이션 크리터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위에 같이 AIC와 BIC 값을 계산을 했을 때 같이 해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이 지표를 개발해서 만든 거다. 똑같이 최대 우도 기능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인수를 곱했냐, 자연 로그 함수를 이렇게 중복해서 더한 형태로 지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IC와 BIC 값의 대안으로 사용이 되고요. 수식을 보면 이제 로그가 이제 중첩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 likelihood에 대한 미세 조정 함수로 보통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 다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상대적 품질을 나타내고요. 이 값이 낮을수록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들이 얼마나 괜찮은 모델이냐, 이런 걸 평가할 때 우리가 쓰는 함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AIC, BIC, HQIC까지 계산을 해서 이게 좀 적절한 모델이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오더를 집어넣어서 지금 모델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모델을 구성해서 아래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쵸?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값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 아래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네들을. 예, 이거를 한번 같이 간단하게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얘기했듯이 이 시즈널 RMR 모델, 예, 얘는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 트렌드 여부에 대해서 RMR 모델을 생성하고 계절성, 시즈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RMR 모델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더가 이제 계절성이 없는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계절성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시즌성이 있는 파라미터들을 추가해서 만든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이 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더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죠. PDQ, 우리 그냥 아리마 모델에서 쓰는 PDQ라고 하는 모델, 이 오더랑, 그리고 이 시즈널 오더, 예, 이 시즌 모델의 시즌성 모델, 계절성 모델의 계절성 아리마 모델의 이 오더들, 얘네는 Q 똑같이 PQD, PDQ, M까지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보통 해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각각 뭘 의미하느냐? 우리 PDQ는 저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다뤘었죠? P는 뭐예요? P는 뭐라고 했었죠? AR에서 자기 회귀 모델에서 P값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네, AR에서의 P값을 의미한다. 이 P값은 뭐예요? P 구간 내, 특정 구간 내의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P 구간 내 데이터 사이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D는 디퍼런스의 차분값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Q값은 뭐냐면은 우리 MA 모델, 이동평균 모델에서 편상관계수값, 예, PACF 값의 편상관계수 Q값을 의미해요. 편상관계수 Q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0, 1,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스 차분을 1로 주고 편상관계수를 1로 주고 AR에서의 P값 그거를 0으로 줬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은 뭐냐? 뒤에 나와 있는 애들,
대문자로 표현을 하죠. PD, Q, 끝에 M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P는 계절성 주기에서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계절성 주기에서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의미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절성이 붙어요. 계절성이 들어가 있는 패턴 내에서의 이 P 구간 내의 데이터 상관관계를 대문자 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D는 계절성 여부, 계절성 여부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1 또는 0 값으로 나와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ACF 함수 기준으로 주기의 패턴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계절성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그 횟수를 나타내줘요. 그리고 맨 아래 M은 뭐냐면은 이 계절성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주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주기의 값을 나타내줍니다. 네. 그래서 이 PDQ 값이랑 시저널 오더 PDQ M 값, 얘네들이 각각 이런 이 AR, MA 여기에 있는 우리 ACF 함수의 어떤 상관계수, 편상관계수 값을 계산한 값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값들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AIC 값이 가장 낮은 모델에서 가져온 값이죠. 그러니까 여긴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포문을 이용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AIC 값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AIC 값이 낮은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도출돼서 이 아래 이런 결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베리언스 타입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표가 이제 짠하고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코이피센트라고 하는 이 회귀계수는 이 각각의 이 아리마 모델 안에 있는 회귀계수를 의미해요. 회귀계수들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이제 이 P밸류를 어떤 P밸류라고 이제 보느냐. 여기 이제 류응박스 검정이라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어떤 관측치라고 하면 이 개개인의 값들이죠. 그리고 이 회귀계수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P밸류가 다 5%보다 낮다, 낮냐 안 낮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귀무가설은 여기 있는 이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다가 이제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이 회귀계수가 이 함수, 이 각각의 함수 내에서 유의미하다라는 게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밸류가 다 5%보다 낮다 보니까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이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또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갑자기 귀무가설, 대립가설 튀어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네,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뒤에 영상에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P밸류 값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0.05 값보다 낮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된 이 회귀계수 값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 Z값, 이 P밸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통계량에 대한 신뢰 구간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통계 지표들이 막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류응박스 검정이라고 불러요. 류응박스 검정.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관측치가 랜덤이고 독립적인지를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류응박스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좀 적으면서 할게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류응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얘는 어떤 걸 테스트하는 거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시계열 모델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측치가 랜덤이고 독립적인지 여부를 테스트한다, 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하는 이 테스트, 이건 통계적 가설 검정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에는 무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과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목적으로, 대립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보통 이런 검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융박스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어떻게 됐냐면은 데이터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가 귀무가설이 되고요. 대립가설은 데이터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상관계의 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p-밸류, p-밸류라고 하는 값이 0.05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 p-밸류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 그리고 여기 제가 쓴 이 0.05, 5%를 기준으로 잡았죠? 이 통계적 가설 검증의 기준이 되는 이 값을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유의 수준. 네. 그래서 이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더 낮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립가설이 책택. 대립가설이 참으로 된다. 참이다. 대립가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융박스 검정에서 그 융박스에 대한 어떤 이 Q값을 계산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이 p-밸류가 5%보다 넘게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대립가설이 참이 아니라 귀무가설이 맞는 결과를 내리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박스는 레지듀얼, 잔차, 이 모델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이제 통계량을 테스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가 관측치와 오차가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어떤 게 나와 있느냐? 옆에는 이제 자크베라 검정, 자크베라 테스트라고 하는 검정이 또 있어요. 자크베라 테스트. 여기 두 개. 요거랑 요거. 자크베라 테스트. 자크베라 테스트는 뭐냐? 네. 자크베라 테스트는 이 샘플, 어떤 데이터의 표본의 데이터의 외도랑 첨도, 외도와 첨도, 외도랑 첨도라고 부르면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확률분포도를 그렸을 때 얼마나 뾰족하느냐,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첨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외도는 뭐냐면 이 정규분포가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느냐,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 게 외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외도랑 첨도가 정규분포와 일치하는지 가설 검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자크베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보는 거냐면은 이 아리마 모델, 네. 이 계절성 아리마 모델에서 잔차, 오차, 에러,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가, 이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네,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그래서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냐? 귀무가설은 해당 잔차, 레지듀얼, 에러라고도 부르는 잔차는 정규 분포와 일치한다가 귀무가설이 되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되냐?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JB라고 하는 수치적인 값을 계산해서 얘의 p-밸류,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확률 값이 이 p-밸류가 5%보다 크면은 귀무가설이 맞는 거고요. 이 p-밸류가 5%보다 작으면은 대립가설이 맞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보다 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잔차는 정규분포를 띄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분포를 띄지 않는 결과, 이런 어떤 모델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특히 회귀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정규분포를 띄지 않는다,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 오차 또는 잔차가 정규분포를 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어떤 트렌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회귀 계수로 설명할 수 없는 트렌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새로운 값을 예측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가 원래 기존의 회귀 분석에서는 이 잔차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정규 분포를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요. 제가 여기에서도 나중에 회귀 분석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크리토시스랑 이 값은 외도랑 첨도를 의미합니다. 얘네들. 얘가 이제 외도, 얘가 첨도. 그래서 얼마나 뾰족하냐,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냐를 계산을 해준,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준 값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통계적 테스트는 뭐냐? 얘는 이제 이분산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산 검정. 그래서 이 모델에서 잔차, 제가 계속 잔차 거리는데 이 잔차는 뭐냐면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들의 집합을 잔차라고 불러요. 에러들의 모임. 그래서 그 잔차의 분산에 대한 이분산 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잔차가 있냐 없냐, 잔차의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의 이 결과를 딱 보고 주로 확인해야 될 건 사실 뭐냐면은 여기 이거 AIC, BIC, HQIC 이 값들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p-밸류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부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p-밸류, 얘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아리마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회귀 분석에서 어떤 잔차의 정규성, 정규 분포를 띄는 것에 대한 이제 제한을 어느 정도 이제 무시를 하고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굳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보면 이제 럴링이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뭐냐면은 공분산 행렬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요. 공분산 행렬.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공분산 행렬이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라는 설명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은 얘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모수의 추정치가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뜻해줘요. 모수의 추정치가 불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또는 이제 다른 의미에 의해서 어떤 오차의 변동이 심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오차의 변동이 심하다라는 게 이제 뭐냐? 오차. 제가 계속 이제 잔차, 오차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 잔차랑 오차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시계열 데이터니까 x랑 y만 있다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x가 이제 타임 스탬프죠. 그리고 어떤 y라고 하는 시퀀스 값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 실제 데이터,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죠. 원래 리얼 데이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아리마 모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데이터, 이 X랑 Y 간의 어떤 트렌드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아리마라는 모델을 구축을 해요. 이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델이 도출됐으면은 이 모델이 잘 작동하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주로 확인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X 있죠? 이 X값, 이 X를 X만 빼서 이 X값을 아리마 모델에 다시 집어넣어요. 이 만든 아리마 모델을 가져와서 X만 한번 집어넣어요. X만 다시 한번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아리마 모델에 의해서 이 X에 대한 이 타임 스탬프에 대한 Y 값이 또 새로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타임 스탬프를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타임 스탬프를 다시 새로 넣었을 때 기존의 데이터가 아닌 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Y 값이 있겠죠? 그렇죠? 예측 값이라고 부르는 위에 있는 실제 데이터니까 실제 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잔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차이.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적으면 어때요? 적으면은 잔차가 없는 거죠. 즉, 이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잘 맞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또는 그 발생하는 패턴이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이 뭔가 놓친 게 있다던가,
아니면은 제대로 만들어졌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residual, 잔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잔차를 이제 우리가 잘 또 해석을 해야 이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스태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아리마 모델을 구성하면은 여기 이렇게 썸머리에 이 모델에 대한 이 통계적인 해석들도 이렇게 추가로 쭉 해석이 돼서 결론을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뭐 코드 타이핑 없이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좀 드리려 했는데 벌써 이제 좀 30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아리마 모델에 대한 이 해석, 리절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봤고, 이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얘네들을 이 아리마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값이 왔을 때 걔네들을 예측하는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뒷부분, 이 코드에 대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아래 여러분 유튜브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블로그에 이 주피터 노트북 스크립트 형태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쭉 먼저 코드를 쭉 보고 제가 다음 영상을 업로드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